안녕하세요. 뒤가 엄청 화나네요. 아이고,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제가 뒤를 좀 조정을 했는데도, 네, 지금 커튼을 다 사다가 다 했는데도 뒤에가 엄청나게 밝게 나오네요. 화면 조정하는데 시간 다 보내겠어.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최선입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너무 뒤가 훤해서 제 뒷배경 보지 마시고, 네, 제 목소리에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을 없애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제 뒷배경을 까맣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요. 네, 오늘은 뒤가 너무 환해서 신경 쓰이실까봐 좀 그랬는데요. 자, 오늘 해야 될 독서와 토론.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어, 페이지 강좌는 11페이지긴 한데, 이 11강이긴 한데요. 뒤로 하나씩 이렇게 밀려서 좀 하여간 순서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관점에서 또 토론 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론은 누구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좀 한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것보단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걸 거의 토론이라고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말하는 말투, 그다음에 행동, 눈빛 뭐 이런 걸 보면 아,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머릿속에 담고 얘기하는지 아니면 아, 외워서 얘기하는지 아니면 저 사람 엄청나게 어색해 하구나 뭐 이런 것들 금방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어느 정도 연륜이 계시는 지금 성인학습자들이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데요. 얘기를 해보면 상대가 나한테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죠?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아, 정말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조금, 뭐 이런 거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네. 학생하고 대화할 때도 엄청나게 많이 느끼고요. 어른하고 할 때도 되게 많이 느껴요. 그런데 아닌 척 하는 거죠. 그 아닌 척도 되게 어렵기는 해요. 하여간 남에게 뭔가를 발표를 할 때 매우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진실감 그리고 내가 열심히 준비했어요.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발표자가 자신이 없다, 목소리가 작다, 얼굴 표정도 이상하다. 그 무슨 뜻이에요? 많이 준비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막 시끄럽게 자! 막 이렇게 못 파는 것처럼 남대문 시장에서 못 파는 것처럼 자! 골라요, 골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토론에서는 별로 좋지 않죠. 그렇죠. 이 자신감과 나댐 뭐 이런 것도 구분을 좀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예, 남한테 뭔가를 막 발표를 할 때는 많이 준비를 해야지만 말을 좀 천천히 또박또박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을 상대가 내 메시지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끔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 자신감은 내가 뭔가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거나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라고 머릿속으로 아웃라인을 갖고 있을 때 나오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내가 남 앞에서 얘기하고 토론 앞에서 얘기할 때 자신감이 형성되느냐? 물론 뭐든지 다 연습이에요. 연습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반복적인, 물론 처음 하면 다 실수하죠. 그 처음 하는 것도 나름은 또 연습을 하고 왔을 거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가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자료를 보고 막 틀리지 않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지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그런 것들을 자료를 뭐 몇 번 읽었겠어요. 어마무시하게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면이 켜지고 이렇게 카메라가 딱 자기한테 들이대면 이제 막 글씨가 아는 글씨도 막 틀려지는 거죠. 반복적인 연습은 발표에 대해서 자신감을 길러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입에 붙죠. 눈에 익죠. 머릿속에다 인지하죠. 이러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발표 내용을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긴장감도 좀 들 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생기고요.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게 표현력이 달라지는 거죠. 제스처를 깬다든가, 막 이렇게 흉내를 낸다든가,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약간의 우스갯소리의 제스처나 약간 어떤 행동이나 약간 어떤 포지션들은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이야기 또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어떤 의견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강력한 임팩을 주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익숙해지기라고 얘기했잖아요. 발표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하고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내용을 자리 잡게 한다. 연습만이 남는 길이에요. 발표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또 발표 중에 사람은 실수할 수 있죠. 저도 실수할 수도 있는데 똑같은 글을 읽는데도 버벅거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도 이렇게 말이 꼬여요. 아, 입이 마르나? 아, 왜 이렇게, 이렇게 안 돌아가지? 막 이렇게 약간 장난을 치어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막 웃기게끔, 아유, 귀엽네. 실수하는 것도 이런 걸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정도까지는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거죠. 보통 왜 둘이서 얘기할 때는 수다 떨잖아요. 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마음을 열어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요? 보이진 않지만 마음을 이렇게 열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믿어요. 또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발표는 다수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나 혼자 어떤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이 익숙해지고 내 말 속에 내 머릿속에 또 내 눈 속에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발표할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사람이라 실수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실수를 하더라도 내 자신감이 좀 높아진다면 죄송해요, 실수했어요. 뭐 이렇게 애교를 좀 부릴 수 있을 정도로 너스레를 떨 수 있을 정도로 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어려운 부분을 집중해서 연습하기, 뭐, 책을 읽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성경이 제일 어려워요. 제가 읽는 것 중에서. 뭐뭐는 뭐 가라사대 뭐뭐 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착취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그런 거. 그리고 또 좀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 이름도 그렇지만 지역 같은 거. 우리가 살고 있는, 물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것도 해도 그럴 거예요. 뭐 이런 거, 금방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네, 천천히 반복해서 연습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 제가 공부할 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되게 어릴 때 얘긴데, 어, 사랑해봤냐고, 누굴 좋아해봤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뻘쭘하게 있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 계속 전화해야 된대요. 또 만나야 된대요. 그리고 느껴야 된대요. 막 이렇게 하면 그런 감정이 생긴대요. 근데 어떤 걸 잘하고 싶냐? 똑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기타를 잘 치고 싶냐? 열심히 연습해야 돼. 기타를 많이 만져야 된대요. 접촉해야 된대요. 그리고 기타 연습을 많이 해야 된대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설명해 주셨던 게 기억에 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싶으면 그거에 대한 시간 투자, 노동력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발표하는 중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네, 그걸 하나 이렇게 띄어가지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는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발표를 할 때는 실수 없이 자연스럽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자들 같은 경우 무대에 쓰거나 남한테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얼마만큼 연기를 하겠어요. 물론 이런 다중인격체를 갖고 있어서 딱 무대만 올라가면 또라이가 되는 경우 내가 여기다 미치고 와야지 뭐 이러신 분도 있죠.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나의 몸속에 그거에 대한 캐릭터를 그 등장인물을 딱 집어넣고 네 빙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종교학적으로 조금 기독교 학적으로 별로 좋게 보진 않는다 하더라도 또 일이니까 네 그렇게 자기 일에 대해서 충실하려면 연습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특정한 데이터나 복잡한 개념을 설명할 때 자주 막히는 부분, 제 분야가 아니면 더욱더 그렇죠. 그 부분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연습해서 자연스럽게 설명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약간 어려운 부분을 집중해서 띄어서 연습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할 때 또 하나 중요시한 거는 발음, 톤인 거예요.
저도 약간 저톤이죠. 근데 그렇다고 뭐 톤을 막 바꾸고 싶거나 이러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이 남자의 목소리 톤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약간 바리톤. 안녕하십니까. 저 누구입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바리톤이 있고요. 남자들이 여자들 목소리 톤에 약간 매력을 느끼는 톤은 약간 조금 하이톤. 소울 정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이 정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발표할 내용뿐만 아니라 발음과 톤도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그렇게 된다. 가수들이 뭐 하나의 히트곡을 부를 때 뭐 몇만 번 불렀다, 몇천 번 불렀다, 몇천 번은 더 불렀을 것 같아요. 몇만 번 불렀다, 막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리고 창하시는 분이 폭포가 막 쏟아지는 데서 가서 막 그 폭포를 이기면서 소리 지르면서 연습하잖아요. 그죠? 이 물소리에 제 목소리나 내 톤이 가라앉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의 소리가 물론 마이크나 음향이 있기 전에 내 발성 자체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듯이 반복적인 연습 외에는 내 살아나갈 수,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영어를 잘하고 싶으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단어를 외우시고 계속 말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어떤 할머니가 영어를 너무너무너무 배우고 싶었대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세상에 이런 일에서 봤나 그랬을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팔려는 그런 직업이셨어요. 근데 이제 대화가 안 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연습하기도 그렇고 막 이래서 쓸지 모른대요, 자기는. 말만 할 줄 안대요. 뭘 굳이 그걸 쓰네요.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막 이러시면서 미국 영화를 맨 처음에는 가려서 맨 처음에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반복해서 계속해서 한 영화만 계속해서 열심히 들었대요. 아, 이때는 이런 단어일 거야. 뉘앙스만 봐도 벌써 아시잖아요. 아, 저 사람이 저 사람한테 따지려고 하는 거구나. 저 사람이 저 사람한테 감사하려고 얘기하는구나. 그땐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뭐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 밑에 자막을 없애는 기능도 분명히 있어요. 테레비에. 근데 그런 걸 할 줄 모르셔서 하얀색 테이프로 그 밑에다 이렇게 달아 놓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네, 할머니 여기다가 왜 하얀 종이 왜 붙여 놓으셨어요? 이랬더니 자막 가리려고요. 되게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표현 행동이지만 그 사람이 그 무언가를 잘하고 싶어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발표할 때는 당연히 지금 실수가 없어야 된다고 나와 있지만 그분도 미국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네, 대단하게 뭐 막 가서 막 자신이 있으니까 말을 막 거는 거야. 야, 너 오늘 스타일 좋다. 머리 어디서 했어? 무스 발랐어? 와, 무슨 뭐 군인이 그런 걸 발라. 막 이러면서 머리도 짧으면서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무언가를 열심히 무언가를 잘하려고 한다면 반복적인 연습 외에는 음,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톤, 말, 속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높낮이 이런 것들도 네, 사람들이 청중이 내 말을 잘 신뢰성 있게 들을 수 있게끔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연습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피드백. 누가 나에게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시면 피드백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가 뭘 알아서 야 김치는 내가 어느 정도 다루는데 어디서 김치질이야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받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요새 젊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아우, 역시 장인이라 그런지 또 다른 또 매력이 있네. 우리는 이렇게 먹는데 대단하다.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누구한테 지적질을 당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무언가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발표하는 능력에 대해서도 그렇다. 한두 번, 물론 한두 번에서 얼마만큼 연습을 해서 개선될지 모르지만 조금 더 나의 약간 약점, 단점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을 해서 저는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누가 나에 대해서 성격이 조금 말투가 막 이렇게 지적해 주면
네. 저 모르죠. 집에서는 저한테 지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주변에 계신 교수님도 저한테 지적을 절대로 해 주지 않죠. 그런데 그런 걸 해 주면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히려 물어봐요. "아 교수님 제가 요번에 뭐 실수한 것 같은데 교수님 보기엔 어땠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시는데 상대는 그거 갖고 오해할 수 있어요 교수님."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감사하다 그랬어. 또 해 달라고. 왜? 저도 사람인지라. 까먹어요 요새 자꾸. 자꾸 잊어버리고 사람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거든요. 친구나 동료나 선생님으로부터 지금 자신이 발표하고 있는 것들, 내가 좀 개선해야 될 점이 뭘까? 어떤 게 좀 있어? 너 이렇게 버벅거리니? 글쎄 말이야. 이 부분에서 너무 어렵더라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약간 발음이나 불명확하게 들린다 하니 계속해서 연습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또 나름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말을 할 때는 또 편안하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수정 보완해서 요거는 그냥 가면 되겠고 요거는 조금 더 보완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알고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평가가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어디서 지금 살아온 연차가 몇 년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어요. 그죠? 따라가기도 바빠요. 제가 요 근래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저 수업을 들으시는 성인학습자는 저보다 훨씬 더 나이가 더 많으셔서 느끼겠지만 요만큼 나이를 먹어보니 진짜 삶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거 그리고 내가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어마무시하게 힘든 일이구나. 옛날에는 이런 느낌 없었거든요. 뭔가를 도전하면 성과를 제가 잘 내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하면 뭔가를 해야지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살을 몇 킬로 빼야지 그러면 또 딱 되고 운동을 해봐야지 그럼 딱 되고 어떤 자격증을 따야지 그럼 성과를 잘 내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시기가 딱 오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정상적으로 가고 있나? 그럼 자꾸 주변 보게 되고 뒤돌아보게 되고 막 이런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거, 삶을 정말 평온하게 유지한다는 거는 진짜 힘들구나. 왜 지금 그런 생각이 들지? 이렇게 느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한테 조금 얘기를 해주거나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주면 되게 고마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 내가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신감 쩔어. 너무 좋았어, 자신감. 그런데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말 톤이 높더라. 조금 줄이면 좋겠어. 뭐 이런 거. 그러면 자신감은 어느 정도 있구나. 그 대신 조금 더 톤을 좀 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지.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해주면 너무 감사하고. 또 비판적인 피드백. 이거는 개선할 부분이잖아요. 잘났어. 지는 뭐, 못하면서 나한테 난리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인 어떤 개선 방안이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해줘요. 제가 그랬죠. 아까도. 집에서는 주변 사람한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네. 어떻게 보면 가깝고도 먼 사람, 서로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지적질을 해봤자 싸움밖에 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첫 번째가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서로 바쁘니까 그런 것까지는 세심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무언가를 향상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 부분에 대해서 청중에게 어렵다고 느껴졌다는 그런 피드백을 받는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저는 이렇게 느꼈는데 동등하게 느끼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설명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를 해달라라고 하면 변경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바꿀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토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시뮬레이션의 환경을 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발표하는 거와 유사한 환경에서 연습을 해라. 왜 운동 선수들은 이미지 메이킹 같은 거 하잖아요.
수영 선수든 수영장에 가야지만 연습할 수. 그렇다고 연습하기 위해서 수영장에서 막 24시간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살도 그렇고 몸도 굴고 체력도 떨어지고 뭐 추위에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지 메이킹이라든가 뭐 머릿속에서 상상을 한다든가 이불 속에서 혼자 누웠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수영한다 뭐 이런 거 할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토론할 때도 내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서 자기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뭐 운전하고 가시면서도 막 이렇게 연습을 해본다든지 긴장을 줄일 수 있도록 어떤 걸 해본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면 내가 말하는 것들을 요새는 핸드폰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녹음 같은 걸 해봐서 또 듣는 거야. 왜 연기자들이 자기가 연기한 부분을 이렇게 모니터링 할 때 쑥스러워, 창피해, 진짜 왜 저러냐, 막 이러잖아요. 보기 어려운 거죠. 자기가 자기 거 보면 더 웃긴 거 같은 느낌?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 긴장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좀 비슷한 환경에 만들어서 막 환경이 안 된다면 이미지 메이킹이라도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랬을 때 방법이 뭐가 있냐? 실제 장소에 가서 리허설 한다는 경우. 뭐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네, 리허설 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왜 아무래도 그 가수들이나 연극하시는 분들 리허설 같은 거 하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연습 한번 해보는 거죠. 발표 장소에서 익숙해지면 당일 긴장감을 좀 줄이게 수도 있고요. 자신감을 조금 높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는 것도 리허설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무대나 강의실에서 실제로 발표하는 것처럼 연습하면 무대 공포 좀 줄고 발표하는 것도 좀 줄고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장비 사용. 왜 가수나 누가 막 얘기할 때 마이크는 없지만 일부러 마이크를 드는 걸로 표정을 지으면서 막 이러고 막 얘기하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연습도 네, 장비를 사용하는 연습도 되게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뒤에 PPT가 없는데 PPT가 있는 것처럼 해서 손가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장면을 좀 쳐다본다든지 뭐 이렇게. 근데 사람이 막 이렇게 정신없게 막 움직이는 건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좀 그 자리에 서서 자료를 이렇게 체크업하면서 본다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사용해서 좀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직접 해서 파워포인트를 넘기면서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불안감을 해소. 왜 안 넘어가지? 이상하다. 이상하네. 왜 이러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장비를 마이크라든지 PPT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팅이 되고 나야지만 내가 발표를 할 때 어때요? 내가 토론을 할 때 말이 술술술술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시각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내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속도가 더 빠르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시킬 수가 있어요. 누가? 청중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0분을 얘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발표 자료는 20페이지를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착착착착 이렇게 넘기는 경우. 시각의 자료를 활용할 때는 슬라이드를 미리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겹칠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뭐 학교에서 파워포인트 많이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슬라이드 전환이라든가 포인트 사용. 포인트는 이렇게 딱 눌렀을 때 그 불빛이 보이는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아니면 누르면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도 조금 알고 계시는 것도 좋겠다. 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청중의 역할을 하는 동료와 연습하기. 네, 왜 그 리딩 같은 거 해주잖아요. 연예인들이 대본을 할 때 상대 역할을 해주듯이 마찬가지로 누구를 앉혀놓고 연습을 한다든가 아니면 청중의 반응을 예측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마치 누가 있는 것처럼 음, 어떤 입사를 해서 담력을 기르는 옛날 얘기이긴 한데요. 은행 얘기거든요. 은행은 고객들이 직접 오셔서 일어나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뭘 도와드릴까요 네, 막 이제 이런 거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못 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담력을 좀 기르기 위해서 시청 앞이라든가 이런 데 가셔서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뭐 국민은행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신입사원을 연습시켰던 그런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뭔가를 할 때 당황하지 않게 대체 능력을 조금 키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말씀 쭉 드렸던 거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해요. 몸으로 행동하는 것들. 자, 네 번째는 긍정적 마인드셋을 유지해라. 아유, 이건 뭐 누구나 다, 그죠? 하고 싶고 해야 하는 것들이잖아요. 긍정적인 마인드. 근데 어떻게 해요? 운전대만 딱 잡았어요. 누가 휙 들어왔어요. 어우, 저 X 정말 미쳤나 봐. 뭐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뭐 이렇게 약간 좀 안 좋은 사건 사고를 봤어요. 너무 잔인한 거를 막 봤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지? 이 인간 쓰레기 같아. 막 이런 말들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얘기죠. 다들 뭐든지 알고 계시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모르는 사람이 어디겠어요. 하물며 저희 크리스찬은 식사하실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뭐 기도도 하면서 식사를 하는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유지를 한다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죠. 발표할 때는 발표 전과 발표 중에 자신감을 유지하는 데는 마인드셋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긍정적인 사고는 발표자의 태도와 어떠한 전달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 해봤자 막 이론학적으로는 그런데요. 이거 해봤자 이거 잘 안 돼요. 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해서 뭐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러니 그러니까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랑 잘 안 되지만 우리는 이렇게 따라가야 합니다. 규범과 규칙을 지키면서라도 이렇게 가야 돼요. 힘들겠죠. 물론 세상에 쉬운 게 없습니다. 뭐든지 다 연습을 해야 되고 뭐든지 반복으로 배워야 되고 의식을 또 가져야 돼요. 하지만 이런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네, 어떤 분이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발표인데. 내가 얼마만큼 많이 참고 사는 줄 아냐고. 진짜 쓰레기 하나 안 버리려고 교수라는 입장 때문에 누구 하나한테 약간 트러블이 없게 하려고 엄청 노력한다고. 근데 주변에서 자기를 건드리는 사람들을 참아내는 게 너무너무너무 힘들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시구나. 야, 내가 교수가 아니었으면 널로 와. 한번 싸워. 막 이랬을 텐데 그 남자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엄청 웃겼어요. 음, 어, 어. 마인드 자체가 난 태생이 누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그죠? 꼭 교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인간은 다 그런 걸 약간 참을성 있게 살잖아요. 어떻게 모든 걸 다 이렇게 오픈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성질대로 하고 살아요. 그죠? 그런 이제 마인드셋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확신, 자기 자신이 충분히 준비를 했을 때 발표를 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야지만 이제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발표를 준비하는 동안에 자신감도 유지할 수도 있고요. 발표 중에도 자신감이 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나 확실해. 나 어떻게 해. 뭐 이렇게. 준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준비를 많이 안 했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준비는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히 한 게 다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말을 내 스스로에게 약간 반복해서 도움을 준다는 거죠. 자기 확신은 어떻게 보면 약간 뭐 겸손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냥 자기 자랑을 안 하고 겸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나에게 격려를 줘서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자기 자신한테 약간 좀 냉철하신 분이 없잖아 있어요.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잘해야 돼, 뭔가 해야 돼, 뭐 이런 거. 책임만 이제 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네, 잘했어, 잘했어. 뭐, 지금 여태까지 온 게 너무너무 잘했어. 뭐 이런. 지금 이 수업이 1학년 2학기에 들은 1학년들이 많이 들으시는 수업이에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이제 1학년이신 경우도 꽤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얘기하는 거죠. 벌써 한 학기가 지나갔어. 대단해. 비대면을 듣고 있네 내가. 잘했어 잘했어. 야 컴퓨터를 들어와서 내가 이걸 듣고 있다니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면 불안감이 없어져요. 불안감이 생겨도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좀 에너지가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해서 뭐 비타민을 먹는다든가 그리고 이제 성인들은 미리 세팅하잖아요. 이제 환절기에 내 목이 좀 안 좋네. 스카프를 두르고 자야지. 아니야. 따뜻한 땅화차를 한 잔 먹을까? 유자차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뭐 이런 형태로 불안감을 좀 관리하는 것도 좋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긴장감을 조금 풀어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어떤 학생은 약간 우울증을 겪고 있는 학생이라고 아예 자기가 대놓고 얘기를 하고 수면제를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발표하는 날 전날 수면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는 이제 마음을 푹 놓고 자버린 거죠. 그게 뭐예요? 불안감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태까지 간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그랬니?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하면 좋아. 하지만 다른 사람은 한 번의 기회인데 두 번의 기회는 줄 수는 없어.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 친구는 공부하다가 죄송해요. 엄마한테 전화 와가는데요. 강아지 목욕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러고 간 친구가 있어요. 마음이 좀 안 좋긴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실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혹시 잘못을 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큰 이제 어떤 발표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서 사회를 본다든가 뭐 이럴 때 실수해요. 그러면 남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혼자 막 여기서 막 삐죽삐죽 서요. 스트레스 받고 진짜 미치겠네 막 이러면서 미쳤어 미쳤어 정신이 있어 없어 막 이러면서 제가 막 그러기도 합니다. 실수는 학습에 대한 기회를 받아들이면 좋고요. 빨리 상황을 수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다음부터는 어떻게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쳐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진짜 그때 그랬어 뭐 이런 얘기 이런 어떤 거 후회 안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교수님 학교를 좀 더 빨리 다니고 이걸 먼저 배웠더라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시작이 반이에요. 스쳐 지나간 것들을 자 끄집어서 이렇게 다시 세팅할 수는 없잖아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지금부터 조금 더 풍성하게 공부를 하셔서 앞으로 더 그렇게 하시면 이제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신체 언어와 태도. 이 자신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좀 다르죠. 상황이. 모든 자세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딱 서가지고 마이크만 딱 들고 막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허리를 곧게 폈다든가 뭐 이런 거. 그리고 막 불안해서 왔다 갔다 막 다리를 움직인다든가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딱 서서 청중이 나를 바라볼 수 있게끔 그리고 약간 뭔가를 이제 이제 제시한다면 이렇게 뭐 약간 PPT를 손으로 가리킨다든가 포인트로 가리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또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서 서는 연습을 해라. 이렇게 혹시 그 날씨 같은 거 이렇게 약간 안 하는 사람들 자세히 보세요. 교통 안내라는가. 물론 대본을 읽기도 해요. 서서. 그렇지만 카메라가 안 바뀔 때 그 대신 어떻게 해요? 화면에서 좀 예쁘게 보이려고 내 다리를 살짝 꼬고 똑바로 서서 허리 펴가지고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남한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 연습하시는 것도 좋죠. 시선 유지, 물론 이렇게 책상에서 앉아서 얘기할 때는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상대편 눈을 바라보고, 그러시죠. 그래서 카메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시냐고, 막 이렇게. 근데 이제 대중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시선을 바라보기는 어렵죠. 얼굴을, 그 눈동자를 바라보는 건 사실 어렵죠. 하지만 멀리서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 바라보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게 발표 중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청중과 시선을 맞추면서 시선을 유지함으로써 어떤 연결되고 있구나. 내 말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 내 말에 반응을 빨리빨리 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시선을 분산시키려다가 다시 한꺼번에 모였다가 모든 사람이 눈싸움 할 때 어떠세요? 1분, 1초, 뭐 10분을 똑바로 이렇게 제 카메라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쳐다보고 있긴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내가 그렇게 못해요. 근데 남이 나한테 그렇게 하길 원한다? 그럼 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선 유지도 멀리 있지만 이제 쳐다보는 것도 왜 꼬불꼬불 이렇게 졸지만 않아도 엎어져서 이렇게 자지만 않아도 네 이제 얘기할 맛이 나잖아요. 제스처 활용 네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막 흉내 내느라고 손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몸동작 근데 너무 과다하지 않은 몸동작은 발표 내용을 강조하거나 청중을 주의 집중을 딱 시키는데 네 무척 중요합니다. 또 생동감이 있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메시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손동작, 발동작, 제스처가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어떠한 발표 내용에 좀 더 효과적으로 상대편에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또 자연스럽건 표정 뭐 이런 것들 미소를 짓는다든지 저는 막 흉내내면서 앞에 누가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듣기에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게끔 표정을 짓거나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무표정하게 짓는다든가 뭐 이러면 되게 부자연스럽죠.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 잘 발표 처음 해보는 거라 잘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막 프로페셔널하게 막 얘기를 해. 그러면 막 너무 잘했어요. 막 이러시지 않을까요? 네. 발음이나 적절한 목소리 톤, 신체 언어 이런 것도 같이 한꺼번에 또 적용이 된다면 훨씬 더 내 사람을 내가 얘기하는 거에 이렇게 집중을 시킬 수가 있다. 다 좋아요. 근데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몰라. 이러면 더욱더 안 되겠죠. 청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발표하는 목적이나 어떤 효과적인데 집중해야 됩니다. 목소리 톤도 좋아, 제스도 좋아. 이거 뭐래? 무슨 말했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 뭐 이런 거 있어요. 핵심적인 내용도 아니고 막 서론이 너무 길어. 막 이러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목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생산성이 15%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어떤 생산성이냐, 제조업이냐, 뭐냐, 뭐 따져가면서 막 얘기를. 핵심을 딱딱딱딱. 그래서 계량적인 숫자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문서 만들거나 파워포인트 만들거나 뭐 이럴 때 숫자를 집어넣거나 표를 작성하라고 하는 이유도 이런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소설책처럼 길게 이렇게 글로 쓰는 것보다 수치로 뭔가를 계량적인 숫자로 뭔가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훨씬 더 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불필요한 설명은 제거해라. 수덕수덕에 넘겨 집중력이 떨어져요. 메시지 흐름이 흩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렇게 파워포인트 내가 얘기하려는 건 10분인데 파워포인트를 약간 20장을 만들어 놨다는 건 자, 이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읽어 보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하려는 거에 필요는 하지만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설명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제거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간결하게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죠. 여기 나왔네요. 숫자와 구체적인 데이터를 활용해라. 효율성은 20%. 뭐는 아까 계량적인 단어를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이 훨씬 더 발표할 때는 눈에 확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단순화시킨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시기가 훨씬 더 편할 거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료를 만드실 때는 구구절절하게 쓰는 것보다 간편하게 표를 만들었고 머릿속에다 어느 정도 인식해 놓고 그거를 이제 구두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복잡한 내용을 단순화해라.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개념이나 다양한 정보들을 함축해서 말하는 그런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개념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설명을 들으려는 사람 또 아니면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의 어떠한 그 뭐랄까 스타일 이런 것들을 좀 알아서 예를 들어서 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토론이야. 그러면 거의 성인학습자일 거잖아요. 거기에 애들이 맞게끔 비유해서 예시를 든다든가 아니면 제 말을 듣는 사람이 학생들이야. 20대 초반의 학생들이야. 그럼 거기에 맞춰서 비유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20대 학생들에게 야, 너 인생 살아봐라. 결혼해봐라. 30년 후에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지금 그 친구는 그게 귀에 안 들어오죠. 지금 학위를 해서 자격증을 따서 취업의 목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결혼을 해서 30년 후에 얘기를 하면 귀에 당연히 안 들어옵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잡한 것들 거기에 비유하고 예시를 적절하게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표현도 단순하게 해야 되고요. 조금 용어도 좀 편안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꼭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 뭐 정보가 조금 뒤섞인다 하더라도 이해 가능하면 순서가 좀 바뀌어도 저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비유와 예시인데요. 아까도 좀 쉽게 얘기를 하라고 했고, 그리고 청중들의 수준에 맞게끔, 수준이 높고 낮고가 떠나는 게 아니라 청중들의 그 스타일, 뭐 예를 들어서 남자들만이야. 그러면 남자들 세계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포함해서 얘기를 해야죠. 여자는 없었다면.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청중들이 60대 여성분이 많아. 남자도 있지만 50대도 있고 70대도 있지만 60대 여성들이 많아. 그럼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하라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비유하는 청중에 의해서 뭔가를 알아듣기 편하게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느꼈던 어떤 정보라든가 또 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게 비유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비유나 예시를 복잡한 개념을 쉽게 전달하는데 매우 효과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 설명해라. 뭐 복잡한 개념을 이것도 못 알아듣느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화나죠. 그죠? 모든 사람은 다 알 수는 없어요. 아마 의사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됐다고 하지만 법이나 뭐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몸의 신체라든가 이런 것만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모든 분야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이제 제공하는 것보다는 차근차근히 설명해서 각 단계별로 이건 이렇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우가 있지만 대부분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단계를 좀 나눠서 여기서는 뭐 세 단계로 나눠라. 데이터를 수집해서 확인해라. 그 데이터를 분석해라. 데이터를 가지고 기본을 가지고 뭐 결정을 내려라. 이렇게 예시가 들어져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복잡한 게 있다면 조금 이렇게 풀어서 남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시에 대한 비유의 활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발표하고자 하는 어떤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추상적으로 개념을 청중들에게 쉽게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양한 기법 불도를 통해서 생동함을 좀 더 해준다든가 아니면 청중들로 하여금 관심사를 이렇게 조금 모아서 준다든가 뭐 이런 형태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한다라는 것들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론을 설명하는 것도 좋고요.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구체적인 예시를 사용하는 것도 좋고요. 청중들을 이해가 좀 크게 향상될 수 있게끔 뭔가를 만든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질문을 하나 딱 받았어요. 그 질문을 한 사람의 어떤 인적사항을 살짝 파악, 몇 살이며 지금 뭘 하고 있으며 성별이 뭔지 무엇이 지금 궁금한지 이런 걸 뽑아갖고 왔다면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모든 사람들이 대중화적인 거라면 근데 제가 느끼고 알았던 부분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야겠지만 질문한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질문자에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유 반복인데요. 비유 사용. 비유는 청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제공하고 복잡한 개념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도 제가 여기 예시는 조금 GPS 뭐 이런 것들 이 GPS로 사용되는 것은 어디서나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깊은 산속을 들어간다든가 고지가 높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바닷속을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굴 속을 들어간다든가 이럴 때는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윤곽이랑 연결될 수는 없거든요. 뭐 숲이 우거진 곳에 들어간다든가 뭐 이럴 경우에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는 뭐 청중들에게 쉽게 이해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제 말과 나의 토론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해서 일반 뭐 친구 엄마들이라면 이 사람들이 내 뭐 고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이 아니고 아이를 중심으로 만난 엄마들이라고 가정한다면 네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를 중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뭐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럼 비유하기도 더 쉽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청중들이 어떤 컨셉이냐에 따라서 비유하는 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보면 청중의 감정을 감정을 그러니까 효소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더 오래 기억한다는 거죠. 어떤 예시를 통해서 그 같이 감정이입을 하면서 같이 스토리가 이야기잖아요. 이야기 형태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읽고 저도 이 여성에 대한 어떤 슬픔을 겪었는데요. 이 슬픔이 제가 살면서 어떠한 뭐 부모님의 부재라든가 뭐 이런 것도 통해서 뭐 죽음을 통해서 제가 슬펐던 그 가는 감정이 거의 똑같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식으로 더 기억에 오래 남는 그런 기법이에요. 이 스토리텔링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 이야기식으로 풀어내시는 분이 이런 거 강의를 하시거나 어떤 뭐 학문적인 거는 쉽지 않는데요. 일상 대화에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기억에 좀 남는 거죠. 그런 사람의 얘기가 나오면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했대라고 기억에 남듯이 뭐 예를 들어서 특정한 제품을 개발 과정에서 설명할 수 있을 때 그 제품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게 됐는지를 이야기해보면 청중들이 몰입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핸드폰을 막 팔려고 해요. 핸드폰을 막 좋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울트라 뭐 이렇게 용량이 많고 뭐 터치폰인데 뭐 그런 걸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핸드폰을 만들어지게 된 이렇게까지 성능이 좋게 만들어지게 된 것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햇볕에 이게 터졌다, 배터리가 많이 교체돼서 힘들었다, 선도 되게 많이 사야 되는데 지금 많이 없어졌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 많이 발달됐다. 뭐 등등등등. 그런 식으로 약간 이야기식으로 약간 해서 청중들에게 이제 약간 형식 이야기인 이야기인데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끔 조금 흘러가야 되는 기억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이다. 또 하나는 어떻게 관심을 갖는데요. 흥미로운 물건 이제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왜 효과적일까요? 뭐 스스로 대답할 수 있게끔.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는 부분은 딱 기억해서 아 맞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스토리텔링하고도 비슷한데요. 이야기 형식에 대해서 활용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뭐 대중적인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뉴스에서 나온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정책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의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가 근데 그런 거는 고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도입된 배경, 형식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아 그래 뭐 국가도 엄청나게 힘들게 얘기했겠지 어떻게 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얘기를 할 때 청중의 주의를 끌으려면 반복적인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야 되고요. 그 부분을 또 강조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 약간 확실하게 정준되게 머릿속에 인식시켜 주려면 핵심적인 내용을 딱 뽑아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청중에 대한 반응을 살피기, 그렇죠. 막 그러면 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는데 저렇게 하고 싶으실까요? 막 이러면서 장난도 쳐가면서 주무시네. 눈빛이 별로 안 좋아. 자, 이 타이밍에 뭘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박수 3번! 막 이렇게 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대체나 설명 방식을 해서 약간 그 시간을 잠깐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압도하는 거죠. 내가 끌고 나갈 수 있게끔. 또 하나는 아까 시각 같은 거 의사결정의 도구는
말도 있고 행동도 있고 톤도 있고 제스처도 있고 되게도 많지만 특히 이제 발표를 할 때는 시각적인 PPT 그런 내용이 PPT가 아니더라도 어떤 자료나 사진 같은 걸 보여주면서 간단하게 정보를 조금 자기가 가져왔던 걸 요약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조금 보여주는 거. 그럴 때 가장 효과적인 건 계량적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적절한 시각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도 되게 좋고요. 디자인을 사용해서 복잡한 그래픽을 또 단순화시키는 것도 되게 좋고요. 영상 같은 것도 좋습니다. 근데 영상이 짧은 게 없어요. 쇼츠가 없고 다 길어요. 근데 그 말하는 거가 얼마나 이렇게 긴 시간을 저에게 줄지는 모르겠지만, 복잡한 과정을 쉽게 설명하는 것도 되게 좋고요. 핵심적인 역할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도 되게 좋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자신감을 향상할 수 있고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발표를 위해서는 지금 얘기한 것들이 필수적인 사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자료도 잘 만들어야 되겠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내가 또 말도 되게 똑부러지게 해도 좋고요.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잘하고 싶으시면 반복적으로 열심히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 자료를 만드는 반복적인 연습, 반복적인 말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네. 그쵸? 자료도 잘 만들어야 되고 제스처도 잘해야 되고 청중에게 좀 인상 깊은 어떤 말을 할 수 있게끔 자료도 찾아봐야 되고 뭐 기타 등등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표에서 간결하게 표현하고 사용하고 또 복잡한 내용을 단순화시키고 예시와 비유를 활용해서 청중에 대한 관심을 또 끌고요. 또 의사소통의 도구, 파워포인트라든가 컴퓨터라든가 하여간 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활용을 해서 발표를 효과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더 이상 그 이상의 효과는 낼 수 없다. 이러한 기술들이 효과적으로 만약에 활용이 된다면 발표자는 복잡한 내용을 쉽게 설명도 할 뿐만 아니라 청중들을 하여금 이해도 쉽고 관심도 가져주고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겠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자, 어떠셨는지요? 50분 조금 넘기는 했는데 어,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온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관점에 대한 토론에 대한 이제 준비인데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진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좀 더 효과적인지를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아프지 마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